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챕터 24장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인데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어드버스라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와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도덕적 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반대됐다기보다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났느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어났는가, 네, 그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자,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개념을 잘 보세요.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 뜻입니다.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 한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노동, 재화시장 등 다양한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은요, 그 감추어진 행동이라는 말 잘 보시죠? 숨겨져 있는 어떤 행동 자체가 이게 이제 감추어져 있잖아, 히든돼 있잖아. 관찰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게 포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험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이거입니다. 자, 1번 개념을 보시면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 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예, 그러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태도가 바뀐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번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 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조심조심 안 하는 거야. 주의력이 하락하는 거야. 조심조심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사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치,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보험사는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실을 볼 수 없으니까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결국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험료의 상승.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시장에 대한 개념 잡았고 사례라고 할게요. 케이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자, 화재보험은요,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거기 보시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화재 예방 노력에 따른 편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화재 노력 예방을 게을리라는 말 있죠? 가입 이후에 게을리. 이런 단어 표현되면 도덕적 해이예요. 자, 의료보험 볼게요. 의료보험.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의료보험 한번 보시면, 자,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병원을 별로 이용하지 않아. 가능한 한 감기 몸살이면 뭐 소주에 고춧가루 집어넣어가지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의료보험 가입한 이후에 병원 이용에 따른 한계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부담이
병원비 부담이 하락한다고. 병원비 부담이 하락.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자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 곡선이 있는데 한계 비용이 낮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자주 병원을 가게 된다. 오케이?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여기에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게을러 이거잖아. 게을러. 이 부주의해. 그러니까 이제 자주가, 더 자주가, 갈 필요가 없는데도 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해법이라고 할까? 해법, 해결 방안. 첫 번째는요, 이 행동 자체가 변화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인센티브가 이제 어떤 유인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법은 우선 첫 번째, 공동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보험 제도. 코인슈어런스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화재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을 해주거나 병원비의 일정 비율만 보험사가 부담. 그러니까 전부 다 보험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야, 너도 일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기초공제 있습니다. 기초공제. 자, 기초공제는 뭐냐면 일정 부분만큼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 보시면 화재 손실액이나 병원비 중에서 일정액 이하는 야, 네가 부담해. 그 뭐 자잘한 뭐 조금 아프고 다치고 이런 거 네가 부담하고, 일정액을 초과해서 뭐 예를 들면 팔다리 다치거나 해서 뭐 1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뭐 그런 식이 있고요. 자, 이렇게 공동보험과 기초공제 요 두 가지 도덕적 해이예요. 역선택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공동보험과 기초공제 제도의 도입의 효과 보시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엔 공동보험이나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때 화재 시 아니 거기 보시면 본인도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화재 발생하면 본인도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하면 나도 손해야. 비용이 증가하니까. 자, 그러니까 화재 예방 노력에 따른 한계 편익이 증가해서 화재 예방 노력 수준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의료시설을 이용 시 거기 보시면 병원비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부담해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을 이용할 때 한계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 시설을 이용 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용을 너도 부담해 하는 거잖아. 그래서 MC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이 사람에게 보험사가 전가를 일부 시키는 거죠. 이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게을리하지 않고 더 자주 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금융시장에서 한번 도덕적 해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는 약간 표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개념.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보다 위험이 높은 투자 안에 투자를 하는 현상. 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전과 빌린 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자금을 차입하기 전과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죠. 후에 행동의 차이가 보인다는 거지. 행동의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가번. 고위험 투자한 H와 저위험에 투자한 L이 존재합니다. 예, 투자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 있어. H 사업. 얘가 이제 고위험이야. 고위험.
자, 그리고 이제 로우 사업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거야. L 사업. 이렇게요. 그럼 이건 저위험.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자, H 사업은 수익률이 30%입니다. 수익률이 30%.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산 확률은 근데 50%래요. 파산 확률이 50%. 수익이 높은 만큼 또 위험한가 보죠. 세타라고 했습니다.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수익률은 뭐 R이라 그럴까요? 예, 그럽시다. 그러면 R이라고 할게요. RH라고 할게요. 그러면 30% 이렇게요. 네. 파산 확률 이것도 한번 그대로 다시 써볼게요. 세타인데 세타 H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L 사업 한번 볼까요? L 사업은 수익률이 10%야. R 로우인데 이건 10%가 되겠고요. 파산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파산 확률은 0% 이렇게 있어요. 파산을 안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 가지고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은행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기 자본은 빵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느 기업에 어느 사업에 투자할까 지금 고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밑에 납원 한번 볼게요. 이게 세팅이고 차입자의 행동 한번 봅니다. 차입자의 행동. 자, 차입자는 이제 돈을 빌리는 투자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투자자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고수익에 대한 고수익 사업에 대한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H의 기대 수익은 자, 기대 수익은 아니, 수익률에다가 파산할 확률, 성공할 확률은 50%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0.5의 확률로 300 이렇게. 지금 차입자가 거기 보시면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야.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차입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시. 자,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여기 보시면 수익률은 30%니까 300을 가져가는데 그 성공 확률은 50%, 0.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1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자, L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돼요? L의 기대 수익은 자, L의 기대 수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을 했어. 그러면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0%니까 1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고 실패하게 되면 없으니까 이것도 쓸까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 0.5 곱하기 빵. 근데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여기서는 아예 빵 이렇게 돼서 얘는 150만 원, 얘는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뭐 이해되셨죠? 뭐 요거 스토리 요거 세팅되어 있는 거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차입 시에 L에 투자할 예정으로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차입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입하기 전에는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 저요 L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입할 때는 안전한 요 자산에 차입 시 계약 전에 차입 시 투자 계획은 L에 이제 투자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당연히 어떻게 돼? 요거 H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걸 이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 후에는
계약 후에 투자 관련된 사업 대상을 투자 대상을 변경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예, 변경이 낫겠네. 변경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3번 차입 이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차입자들이 보다 높은 투자 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H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긴 한데, 문제는 여기 파산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 얘는 안전화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계약을 돈을 빌린 이후에, 빌리기 전에 아유 저 위험한데 투자 안 합니다 하면서 돈을 빌린 다음엔 코인 뭐 이런 데 투자하게 되는 거지. 리스크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에 네, 고위험 사업에 투자 가능성이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 근데 이건 위험이 높잖아. 그래서 파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확률이 높아 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도덕적 해이는 왜 발생합니까? 아니, 왜 행동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 이유. 자, 제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애가 어떻게 투자 어디 하는지 그것까지 다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감추어진 행동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행동 때문이다. 관찰하고 감시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하거나 그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찰, 감시 어려워요. 감시는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지.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아니,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뭐 첫 번째는 해법은, 자, 이유 나와 있고요. 요거 해법은 뭐가 있을까? 해법, 해결책. 자, 해법은요, 감시 많이 하자, 모니터링 많이 하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일, 일본 등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해당 기업의 감사, 이사 이런 것들을 파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감시,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문제인데, 아니면 담보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할 때 신용이 떨어지거나 기업도 이상한 데 투자하거나 왠지 의심스럽고 그렇게 되면 담보 내세요 이러는 거야. 그 담보 설정하게 되면 그 담보 같은 경우 파산되면 그 일정 부분은 은행에 귀속되니까, 아니 이 투자를 막 한 기업도 손해보면 담보를 뺏기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자,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약간 도덕적 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한번 볼게요. 노동시장. 네,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자, 우선 개념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전과 취업한 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개념. 그래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직무 자체가 태만하게 됩니다. 직무 자체가 태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용. 자,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성실한가 여부를 모르고 있지만
각 개인들은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고정된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직원은 직장에 취업한 후에 근무를 태만하게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고능력, 저능력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회사에서는 누가 처음엔 고능력자인지 모르니까 요 정도 임금을 준다 할게. 나름 이렇게 평균 임금을 제시해요. 이게 합리적이긴 하지.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균 임금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역선택에서도 똑똑한 친구들이 안 오긴 하는데 혹시 왔어. 뭐야, 나의 능력은 이렇게 높은데 나한테 임금을 대우를 이렇게? 나중에 좀 대우해 줄게. 아, 그것도 약간 씨알이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엑시트에서 나갑니다. 회사를 떠나는 거야. 아니면 나태하게 일을 하는 거지. 저요? 아유, 저 능력 있지만 능력 발휘 안 할래요. 뭐 주는 만큼만 일할래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태만해진다는 겁니다. 직무 태만. 불법은 아니지만 아쉽긴 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지. 이 사람 입장에선 오히려 그게 합리적 선택이죠. 자, 그래서 태만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결책은 뭐야? 해법은 발생 원인은 취업 후에, 계약 후에 행동 자체가 숨겨진 행동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데 이제 띵까띵까 태만한 행동을 할 수 있죠. 막 전화를 하고 거래처와 전화하는 줄 알았더니 친구랑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법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 행동 자체가 나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승진을 무기로 내 인사라는 요거 목을 쥐고 있으니까 그걸 무기로 충실한 사원만 올려주는 거죠. 아니면 직무에 충실한 사원에게는 추가적인 성과급을 줍니다. 성과급을 제시해 줌으로써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태만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금과 징계를 합니다. 월급을 깎는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효율임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효율임금을 제시해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평소에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효율성 임금, 근로자로 하여금 태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기업이 이득을 대는 것도 있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게 되는 인센티브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있고 다음 다섯 번째는 재화시장. 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을 볼까요? 재화의 품질에 대해서 생산자는 정확히 알고 있으나 소비자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야.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역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도덕적 해이잖아. 어떤 스토리냐면 자, 생산자가 생산비를 낮춰서 이윤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재화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이게 재화니까 생산자가 저품질의 부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 봤을 때 겉에 보이는 외관 이런 것만 그냥 이렇게 고품질, 고급으로 하고요. 이렇게 숨겨진 이런 거는 이제 플라스틱, 뭐 이렇게 저가, 저품질,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부품을 사용해. 오케이. 근데 이건 행동이잖아. 사용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격은 이거 몇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니까 삐까뻔쩍하네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안에는 다 약간 뭐 이렇게 저품질의 뭐 하급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하니까
이윤을 더 높일 수 있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설명.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약간 낮추게 되면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기업은 이윤이 증가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이윤을 일시적으로 증가를 시도하는 거죠. 자,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알아. 아, 뭐야 이거.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소비자 감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생산자 겉으로만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안에는 전부 다 그냥 저급으로 이렇게 다 깔아놨구만 하고 뭐 유튜브도 찍고 막 이렇게 한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거기 보시면 품질 저하를 인식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저품질을 인식해. 저품질이라고 인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품질에 대해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고 저품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3번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저품질의 재화만 생산하게 되고 결국 고품질의 재화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자, 결국 생산자, 소비자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품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저품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638페이지 가보시면 평판과 상표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한다. 자, 레퓨테이션을 형성해야 돼. 하루아침에 평판 이런 거 생기지 않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뭐 삼성, 이 뭐 브랜드 가치가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상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 상표 그런 것들 중요하게 되고요. 브랜드 네임이 중요합니다. 2번 상표의 신뢰 상표 이렇게 쓸까요? 다음에 2번 기업들은 재화의 품질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한번 평판이나 상표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면 계속해서 고품질의 재화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한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평판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품질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3번 재화의 품질을 나쁘게 하면 일시적으로 이윤이 증대되지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품질을 인식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높이는데 이게 감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인 대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4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대리 문제라고도 하죠. 본인, 주인, 대리인 문제. 아니, 주인이 술을 마셨어. 운전을 못해. 대리기사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주인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념 뭘까요? 자, 여기서도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 주인 입장에서 술을 마셔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니까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안전하게 저희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했더니 대리기사분이 어이구 차가 좋군요. 저는 골아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 차를 가지고 뭐 춘천까지 갔다가 인천까지 갔다가 저희 집에 와버리게 되면 뭐야 지금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행동 자체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추어진 행동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대리인이 에이전트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례. 자, 거기 보시면 주주와 경영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인가 한번 보세요. 주인과 대리인. 주인이 직접 못하니까 대리 역할을 하는 게 대리인이에요. 자, 회사의 주인은 주주. 그치? 주주가 모여가지고 회사를 다 운영하다 보면 회사가 산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경영자에게 맡기는 거지. 야, 네가 좀 해. 이렇게. 자,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고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정치인은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정치인이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요. 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구만. 이렇게 차리는 때가 이제 선거할 때. 그때 잠깐 정신 차리고 다시 그 다음에 국가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장과 종업원. 그치. 어떻게 보면 사장이 주인이고요. 종업원이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건데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열심히 안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국민과 관료 다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발생 원인 가만히 보시면 밑에 1번. 자,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과 달라요. 그래서 요게 발생 원인, 요거는 주인이 원하는 바와 대리인이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주인의 목적과 대리인의 목적이 불일치합니다. 이해 가시죠? 대리인의 목적이 불일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유인이 생깁니다. 근데 대리인은 열심히 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면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자, 2번도 볼게요. 경영자에게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경영자는 아니 회사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윤이 커졌어. 근데 나한테 떨어지는 보수는 하나도 없어. 열심히 하던 안 하던 똑같아. 만약에 공무원들도 비슷하죠. 민간의 기업과 달리 열심히 하던 안 하던 그냥 받는 임금이 비슷해. 그러면 열심히 안 한단 말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해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법. 뭐 인센티브를 잘 설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센티브, 유인 설계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디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대리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보수 체계를 설계하는 거. 그걸 인센티브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위에 주인과 대리인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영자의 보수가 성과와 연계하도록 경영자, 대리인이 얻게 되는 보수가 기업의 성과와 아니면 대리기사가 안전하게 빠르게 저를 데려다 주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정해진 값을 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팁을 더 드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경영자 대리인의 보수와 성과가 연계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톡 옵션이랍니다. 주식 옵션. 이게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경영자가 나는 회사를 경영만 해.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야. 야, 너도 주주 할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주주면서 경영자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망치면 나도 주주니까 나도 손해를 본다고요. 오케이? 아니면 변호사의 성공 보수를 연계시킨다거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준다거나 공사 현장에서 도급제를 실시하는 방법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센티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선택 받고 도덕적 해이 봤는데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행동 경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